그들은 국왕의 궁궐 내부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2841명의 사내들, 이름과 생업 그리고 혈통으로 등록된 자들, 조선 정부는 이들이 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대를 이어 추적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들의 두개골 속에 살아 숨쉬는지도, 내탕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왕의 침전 아래로 어떤 비밀 통로가 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내들은 국가에서 가장 기밀을 요하는 건축물들의 살아있는 설계도였습니다. 조선의 궁궐을 지은 이들이 법적으로 노비보다 겨우 한 계급 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왕실 내탕고의 자물쇠를 벼려낸 자가 길거리에서 상인의 아들에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국왕은 자신조차 그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물에서 잠을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부는 자신들이 존중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기밀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신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투명 인간화를 통한 통제였습니다. 조선은 권위주의 체제가 늘 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무력하게 이동조차 할 수 없게, 그리고 극도로 천한 신분으로 만들어 행여 그들이 입을 열더라도 힘 있는 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민감한 건축 지식은 금고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투표권도 없고 관직에 오를 수도 없으며 허락 없이는 다른 고을로 이주할 수도 없는, 게다가 경국대전에 의해 아들들마저 합법적으로 같은 생업을 물려받아야만 했던 글 모르는 장인들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말입니다. 그 비밀은 선택이 아닌 법에 의해 아비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395년 경복궁의 초기 건설 당시 세계도에서 15,000명의 징발된 노역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5,000명의 사내들이 궁궐이 맨 땅에서부터 지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주춧돌이 어디에 놓이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땅을 파고 통로를 냈습니다. 돌을 얹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15,000명의 사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역군들은 목재를 땀 흘려 끌어날랐습니다. 그들은 회반죽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대장장들, 즉 실록에서 대목이라 부르는 도편수들과 오늘날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관청인 성공감의 수석 대장장이들만이 머릿속에 건축의 완전한 그림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밀 지도를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사가 흔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초기 가장 중요했던 건축가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자청. 1357 영경 수도 한양에서 아득히 먼 해안 고을 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그의 법적 신분은 노비, 즉 사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그의 노동력,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모두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사내가
조선에서 가장 민감한 건축 지식을 손에 쥐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의 흉터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박자청이 말단 궁궐문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 개국 공신의 형제인 의안대군이 엄명 없이 궁궐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박자청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대군의 수하들은 그의 얼굴에 피가 낭자하고 살이 찢겨나갈 때까지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조는 이 소식을 듣고 박자청에게 은대를 하사하며 포상했습니다. 태종대에 이르러 박자청은 선공감에 배속되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창덕궁 건설을 감독했고 경회루를 설계했으며 청계천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재산으로 생을 시작한 사내가 결국 왕조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의 모든 회랑과 모든 구조적 취약점까지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행여 그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우려조차 진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던 사실을 이 체제가 이미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인맥도 귀족 가문의 뒷배도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사내에게는 행여 정보를 팔고 싶어도 팔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전적으로 국왕의 비호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왕을 배반한다면 그는 다시 무의 존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그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철저한 종속의 설계망입니다. 박자청은 1423년 67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종은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했습니다. 국왕은 종이 100권을 하사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 내렸으며 보호하고 위험이 있다는 뜻의 이귀라는 시호를 내리며 국가 차원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사내에게 이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승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관은 박자청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박자청을 덕이 부족하고 성품이 가혹하며 시기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하다고 평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심지어 국왕이 눈물을 흘린 후에도 신분제는 그 견고한 모습을 다시금 드러내며 박자청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만천에 상기시켰습니다. 조선이 궁궐의 건축가들을 실제로 어떻게 통제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처형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시반이나 비밀경찰을 동원해 장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통제 기제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지식 그 자체를 족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대의 헌법 체계와 맞먹는 조선의 최고 법전 경국대전은 한양 안에서만 30개 관청에 속한 130개 분야 2841명의 숙련된 장인들을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경공장, 즉 중앙관에 속한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법전은 이들을 고용인이 아닌 세습적인 복무 계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법에 따라 생업의 의무를 물려받았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은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석공의 아들은 석공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궐에 숨겨진 구조적 배치를 체득한 도편수는 그 지식을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본인들의 원의와는 상관없이 세대를 거듭하며 말입니다. 오늘날 정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1급 기밀의 정부 건물에서 일했으니 당신 역시 평생 그와 똑같은 건물에서 일해야만 하며 당신의 자녀들 또한 그리해야 하고 그 누구도 국가의 승인 없이는 이사조차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장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력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용 정책을 가장한 보안 프로토콜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궁궐 건축을 전담하는 선공감에 배정된 장인들은 교대 근무조로 나뉘어 여러 작업장을 순환했습니다. 그 어떤 장인도 단일 건물의 전체 구조를 암기할 수 있을 만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동쪽 외곽 성벽에서 작업하던 석공은 서쪽 내부 회랑을 눈에 담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어느 한 창고의 자물쇠를 벼려낸 대장장이가 그 옆 창고의 자물쇠를 만드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순환 근무제를 보안 조치로 치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단순한 노동 일정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주목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장인들이 각자 궁궐 전체의 건축적 도면 중 극히 파편적인 조각들만을 쥐게 되었습니다. 최상위층의 명장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완전한 지도를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방도도 없고 자신이 아는 바를 기록할 글재주도 없으며 행여 입을 때려 해도 귀 기울여 줄 정치적 입지조차 없는 수십 개의 천민 가문들에 의해 철저히 분산되고 구획화되었습니다. 이 체제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이로 된 설계도의 부재는 정은대 기술의 한계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기록에 능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세징수, 기후의 변화, 국왕의 배변 상태, 심지어 궁중 연회에 사용된 그릇의 정확한 개수까지도 말입니다. 이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수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궁궐의 가장 민감한 구역에 대한 상세한 건축 도면만큼은 의도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대 사료들에 따르면 궁궐을 너무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불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궁궐의 웅장함을 시각적 형태로 찬미하는 것이 왕조의 몰락을 자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치를 즐기는 것은 곧 왕조의 끝을 불러오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한낱 미신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정보 보안으로서 기능했습니다. 정부는 궁궐의 상세한 설계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적에게 도둑 맞거나 팔리거나 밀반출될 수 있는 휴대 가능하고 복제 가능한 문서를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궁궐의 완전한 그림은 오직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 법적으로 종속된 소수의 장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궁궐의 기밀이 안전했던 것은 높은 성벽이나 견고한 금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밀을 품고 있는 자들이 그 정보를 노리는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4세기에 가용한 수단만으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내들은 최초의 암호화된 저장 매체와도 같았습니다. 국가는 그 하드웨어를 소유했습니다.
국가는 그 데이터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파일을 복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원천 봉쇄해 두었습니다. 위험한 지식을 쥐고 있던 모든 장인이 박자청처럼 명예롭게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삭제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장영실은 남쪽의 해안고을 동네에서 광의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법적 신분은 박자청과 마찬가지로 관노, 즉 국가 소유의 노비였습니다. 1420년대 그가 30대 초반이었을 무렵 세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세종이 주목한 것은 그의 정치적 수완이나 군사적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왕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종류의 기술적 천재성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조선 최초의 표준화된 우량계를 발명했습니다. 스스로 종을 울리고 인형을 움직여 시간을 알리는 자경루라는 자동 물시계를 설계했습니다. 경복궁 내부 천문 관측소에 들어갈 천문 기기들을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위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시계도 고안해냈습니다. 이 모든 발명품들은 장영실 본인이 짓고 보수하는 데 일조한 궁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건축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방식으로 그 터와 구조 그리고 관측탑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승진시키고자 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료들은 노비가 관직에 오를 수는 없다며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가며 항변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모든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장영실은 고위 무관에 해당하는 대호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발명객의 무관의 직함이라니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의 품계 구조상 그것이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영계로운 벼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는 오늘날의 정부 부처 고위 국장급에 해당하는 종산품에까지 올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1440이 영국왕의 가마가 이용 도중 부서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마는 장영실이 감독하는 공방에서 보수한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하옥되었습니다. 실록은 이 사건을 끝으로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재판 기록도 없습니다. 판결문도 없습니다. 석방 기록도 사망 기록도 묻힌 곳도 심지어 후손에 대한 일원방 우조차 없습니다. 장영실은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역사적 기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수십 년간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마 사건은 정말 순수한 과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높이 올라간 천안 신분의 사내를 제거할 완벽한 구실을 찾은 양반 적대 세력의 공작이었을까요? 모든 정황은 두 번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방에서 가마를 수리했다 한들 운행 중 발생한 기계적 결함에 대해 장인 한 사람에게 그토록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평범한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족 계층이 뼛속 깊이 위협으로 여겼던 어떤 사상, 즉 기술적 재능이 유하게 학식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불경한 생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밀 지도를 품은 자들에 대해 우리에게 실제로 말해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국가는 당신의 지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격은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노출이었습니다.
박자청과 장영실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을 시기하는 적들의 눈에는 더 선명한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성공감 지하실에서 내탕고의 자물쇠를 두드리다 50살의 나이로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의 대장장이가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국왕의 눈에 띄었던 그 천재 발명가보다 훨씬 안전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비범한 재능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시스템은 정확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안전한 길을 택해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남도록 스스로를 올감매게끔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592년 봄, 일본의 침략군이 조선의 남쪽 해안에 상륙하여 조선군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도 한양이 위협받았습니다. 선조는 일본군이 당도하기도 전에 도성을 버리고 파천했습니다. 그 직후 일어난 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궁궐을 불태운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폭도들은 무작정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궁궐 내부에 명확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폭도들이 누구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상당수는 바로 그 궁궐들을 지어 올린 사내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징발된 노역군들, 천한 하인들, 지금 불타고 있는 바로 그 관청의 장부에 이름이 새겨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건물에 그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법이니까요. 기밀 지도를 품은 자들은 궁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5개의 궁궐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모든 비밀 통로, 모든 숨겨진 방, 의도적으로 문서화되지 않고 오직 인간의 기억 속에만 저장되어 있던 모든 구조적 세부 사항들이 이제는 잿더미가 된 건물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참혹한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던 사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침략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일부는 일본의 노역장으로 끌려가 영경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 궁궐 건축의 지식을 보존해 오던 세습적인 경공장 가문들은 한반도에서만 추산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7년간의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이 회복기에 접어들 무렵 1610년 광해군 대에 이르러 창덕궁이 중건되었습니다. 이 재건이 가능했던 것은 살아남은 몇몇 장인 가문들이 있었고 그들의 구전 전통이 부분적으로 남아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궁궐을 다시 세우기에는 충분한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법궁이었던 경복궁 1395 연일만 5,000명의 노역군을 동원해 지어 올렸던 그 궁궐 3대에 걸친 명장들의 지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그 궁궐은 철저한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단 몇 년간이 아닙니다. 장장 270년 동안 말입니다.
이제 시간을 비약하여 186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2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린 아들 고종을 대신해 조정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섭정 역할을 했던 이해웅, 이른바 흥선대원군이 폐허가 된 경복궁의 중건을 결심합니다. 왕조에는 왕권 회복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궁궐이 있던 텅 빈 터는 이제 쇠락의 징표가 되어 수도 한복판에 우두커니 자리 잡은 채 국가의 수치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관리들은 당연히 알았어야 했으나 미처 완벽하게 예상하지는 못했던 뼈아픈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원래 궁궐의 완전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생존 문서는 북궐도형이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위치를 단순화된 형태로 보여주는 계략적인 평면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위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건축용이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참고를 위해 그려진 다이어그램, 즉 대략적인 스케치에 가까웠습니다. 세습되던 장인 가문들의 혈관 속에 살아 숨쉬던 상세한 구조적 지식들, 구체적인 치수, 숨겨진 밀실, 각 건물이 어떻게 맞물려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공학 지식, 그 모든 지식은 맥이 끊긴 270년의 세월을 거치며 처참하게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록과 중건일기에 따르면 감당할 수 없는 노동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장인들을 강제로 징발해야만 했습니다. 국가는 자발적으로 나서는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록상 승장이라 불리던 승려들까지 숙련된 건축가로 강제 차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조선은 장장 470년 동안 공식적으로 억불 정책을 폈습니다. 유교 국가는 사찰을 탄압했고 토지를 몰수했으며 승려들을 도성 밖으로 내쫓았고 불교계를 사대부 계층이 철저히 경멸하는 이류 종교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통적인 궁궐 건축 기법을 아직 잊지 않은 도편수들을 간절히 필요로 했을 때 그 기술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던 유일한 기관은 다름 아닌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국가의 자체적인 경공장 세습 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동안 임진왜란 이후 사찰 중건에 몰두했던 불교 공동체만이 그 산사 깊은 곳에서 전통 목수 기법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그토록 짓밟고 억압하려 했던 기관이 우연히도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의 마지막 백업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얄궂은 역설이 또 있겠습니까만 당시의 대원군은 이 상황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건공사는 1865년부터 186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3년 만에 500여 동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내탕고에서 나온 11만 양의 초기 자금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국가는 부유한 가문들로부터 이른바 자발적인 헌납금, 즉 원납전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이 자발적이라는 단어에는 다소 관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액을 납부한 53명이 그 대가로 관직을 제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10만 양씩을 바친 3명은 군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1865년부터 1868년까지 거둬들인 민간의 원납전 총액은 약 750만 량에 달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의 주조를 승인했습니다. 당백전 하나의 공식적인 가치는 상평통보 100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리의 함유량은 기껏해야 5니퍼치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는 불과 6개월 만에 1600만 양어치의 당백전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인플레이션이었고 전국 백성들의 피 같은 재산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상인과 농민 그리고 장인들은 자신들이 모아둔 부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폐허 위로 화려한 궁궐이 솟아오르는 동안 말입니다. 대원군은 중건공사가 완료된 지 2년 후인 1873년 결국 실각하고 맙니다. 그가 재건한 궁궐은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으나 본래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역사가와 보건 건축가들은 1868년에 경복궁에서 1395년에 원래 구조와는 다른 선택의 흔적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인간의 전승이라는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1395년에 건축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었던 세부 사항들을 1865년에 건축가들은 짐작만으로 끼워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된 저장 매체가 고장 났는데 그 어떤 백업본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조선이 세습적 장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지구상의 모든 주요 문명들 역시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왕성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어도 끈질기게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따르면 중국의 해답은 제거였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은 1406년에서 1420년 사이에 축조되었습니다. 태종과 세종 치하의 조선 초기 궁궐 건축 시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국의 구전 야사들은 자금성의 가장 은밀한 구역을 작업했던 장인들이 기밀 누설을 막기 위해 완공 직후 모두 처형당했다고 전합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자행된 조직적 학살이었는지 아니면 당시에 팽배했던 불안감이 만들어낸 전설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 전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중국 사회 역시 조선이 감지했던 것과 동일한 위협을 인식했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해결책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조선은 결코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해결책은 제거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통제된 종속이었습니다. 장인들을 살려두어라. 그들을 법으로 묶어 대대로 봉사하게 하라. 그들이 가진 지식이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난하고 무력하게 만들어라. 중국의 방식이 실제였든 신화였든 그것은 보수와 수리에 관한 지식이 건축가들과 함께 죽어버렸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방식은 지식은 살아남되 영구적인 보안의 취약점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장인이 잠재적인 기밀 누설자였기 때문입니다. 대략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햄튼 코트와 같은 왕궁이 길드에 소속된 장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체 교섭권을 가졌고 직업적 명성을 누렸으며 조선의 공장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과 같은 거장들은 자신의 이름이
건축물에 자랑스럽게 새겨지는 저명한 공인이었습니다. 건축 도면들은 문서화되어 보관되었고 인쇄물의 형태로 점차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이는 건축 지식의 놀라운 보존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의 궁궐 기록은 유럽 역사상 가장 잘 문서화된 자료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는 곧 정치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 탕고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문을 열어야 왕의 밀실로 통하는지를 만천하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아마도 가장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봉건시대 일본의 성곽 건축가들은 스승과 제자의 계보를 통해 기술을 전수하는 세습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성곽 건축에 특화된 장인들이 모여 살던 이가 지역은 결국 그 유명한 닌자의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성곽 건축에 대한 건축가들의 지식이 첩보 및 침투 능력으로 직접 군사화된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 올린 자들이 그 성벽을 허물고 뚫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조선의 체제는 이러한 변형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지식을 능동적으로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으로 품고 있는 자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였는지 아니면 낭비였는지는 당신이 성벽의 어느 쪽에 서 있었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프랑스는 1661년부터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며 이를 의도적인 개방성의 스펙터클로 삼았습니다. 절정기에는 무려 3만 6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름난 건축가들은 궁정조신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실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세한 도면이 의뢰되고 보존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기록이 잘 남은 건물이 탄생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훗날 대혁명 때 그곳을 습격한 민중들이 궁전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모든 출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치명적인 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궁궐 건축을 종이에 기록된 문서가 아닌 인간의 기억 속에 분산된 1급 기밀로 취급하기로 선택한 이 시대 유일한 주요 문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세습적 등록제, 순환 근무를 통한 보안, 그리고 의도적인 문서 은폐라는 이 특수한 조합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유례 없이 영리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유례 없이 취약하게 만들었는지는 270년간 폐허로 버려져 있던 경복궁이 나름의 방식으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270년이 아닙니다. 단숨에 198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건설 노동자들이 구 러시아 공사관 건물 근처를 발굴하던 중 종탑 아래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와 삽끝이 부딪혔습니다. 숨겨진 방, 그리고 지하로 뻗어 있는 밀폐된 통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방향을 추적한 결과 인근 덕수궁의 경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고스란히 남아있는 콘크리트와 석재의 실체였습니다. 이 탈출은 왕조의 마지막 궤적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누구도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은 무명의 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말 그대로 조선의 마지막 의미 있는 국왕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기밀 지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의 파편들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록의 기록과 일제강점기의 조사에 따르면 1910년에서 1945년 사이 조선 궁궐 건물의 93%가 파괴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만 약 4,000채의 정악이 흘려나갔습니다. 오늘날 관람객들이 거니는 공간은 원래 궁궐의 약 7%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복원 프로젝트는 동골도와 파편화된 장인들의 전통을 주요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복원팀은 살아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아 말 그대로 기밀 지도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1592년의 화마와 일제강점기의 훼손이 영구적으로 지워버렸던 것들을 매년 조금씩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복구하지 못한 지식은 그저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문서도 그것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찰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세습 가문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암호화된 저장 매체는 수명을 다했고 백업본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출입증을 찍고 보안이 철저한 사무실 건물에 들어서실 때 그 시스템이 과연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리더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입니다. 평면도를 설계한 시공업자들입니다. 어느 벽이 텅 비어 있는지 알고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보안시설은 조선이 500년 동안 통제하려 안간힘을 썼던 것과 똑같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들은 늘 자물쇠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조선의 해답은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움직일 수 없게, 그리고 철저히 국가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그 족쇄가 끊어지기 전까지 약 2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여러분 회사의 해답은 비밀 유지, 계약서와 신원 조회가 전부일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노비 출신으로 창덕궁을 짓고 청계천을 설계했으며 조선 관료제 최고위직에 올랐던 명장 박자청에 대해 남겨진 마지막 공식 기록은 그는 덕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왕이 눈물을 흘리고 조정을 사흘이나 멈추고 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관이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했던 그 냉혹한 활자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박자청은 왕자를 향해 길을 내어주기를 거부했던 그날의 흉터를 60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 왕조의 기틀을 다진 건축물들을 세웠음에도 공식적으로는 성품이 각박한 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395년에 궁궐의 대장장이로 태어나 법적으로 평생 그 생업에 얽매여야 하고 당신의 아들들마저 그 굴레를 물려받아야만 했다면 당신은 아들에게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국가가 당신 가문에 떠맡긴 완전한 기밀지도, 모든 자물쇠의 모든 비밀 통로, 그 모든 기밀들을 말입니다. 아니면 오직 당신만이 아는 단 하나의 자물쇠의 메커니즘을 당신과 같은 처지의 사내가 현실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의 형태로 연경 숨겨 두셨겠습니까? 270년간 방치되었던 경복궁의 폐허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바로 그런 선택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파를 견딘 지혜였는지
아니면 너무나 긴 세대를 거치며 켜켜이 쌓인 처절한 슬픔이었는지 저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그 의견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정사의 이면에 묻힌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지지에서 나옵니다.